자, 35페이지 뒷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요 파트에 나오는 거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경제의 발전된 모습들에 대해서만 봅니다. 조선 초반부의 내용은 아니야. 이거는 조선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조선 후반부에는 농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발전이 있었는지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농법인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법이 확산됩니다. 원래 조선 초반부에는 이렇게 벽실을 직접 땅에다가 뿌리는 직파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직파법은 그냥 막 씨를 뿌리다 보니까는 벼들이 불규칙적으로 자라서 생산력이 낮았었단 말이야. 그리고 잡초도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긴매기,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 이양법, 이게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은 가지런하게 모판에 있는 그 모를 옮겨가지고 심어서 논에서 자라게 하는 농법을 모내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내기법은 이렇게 가지런히 있다 보니까는 긴매기라는 거니까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 제거 등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첫 번째로 생깁니다. 그리고 벼가 불규칙적으로 자라지 않다, 그러니까 잡초를 잘 뽑다 보니까는 벼가 또 잘 자라겠죠. 그래서 생산력, 수확량도 거의 2배가량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판에다가 잠깐 심었다가 옮겨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판에서 요 모가 자라는 요 새싹이 자라는 동안에 논이 놀게 된단 말이야. 그 놀게 되는 논에다가 보리까지 같이 심는 이모작, 그러니까 벼를 심기 전에 보리를 심는 이모작, 그러니까 보리를 심었다가 그거를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벼를 다시 심는 이모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산력이 예전에 비해서 최소한 2배에서 거의 한 8배까지 확산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던 이제 직장이 막 한 200만 원에서 3, 400, 한 800만 원까지 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되는 농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자가 된 농민들은 굉장히 넓게, 광활하게 자기 농경지를 넓혀 나가는 광작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고, 양반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일정량의 수확량을 납부하는 식으로 농사를 지었었는데, 노동력이 남는단 말이야, 이제. 노동력이 남으니까는, 옛날에 땅을 빌리던 것보다 훨씬 더 2배를 더 빌리는 거야. 2배를 더 빌려서 광활하게 경작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경작 면적이 확대되고, 이거는 빌리는 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매하는 땅까지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굉장히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농민들을 부농이라고 합니다. 부자 농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부 부농층이 생기는가 하면은 또 그만큼 좀 자기 땅을 잃고서 영세 농민으로, 자기 땅을 잃고서 이제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그러니까 땅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논에 나가지고 일해주는 노동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영세한 상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등 농민층이 굉장히 빈부격차가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이 남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광작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팔기 위한 작물들, 즉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상품 작물들. 가장 대표적인 상품 작물은 여기 나오는 이 당시 인삼 같은 거 먹기 위한 작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작물이라는 건 예전에는 그냥 다 먹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급자족하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이때부터는 팔기 위한 농업인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인삼, 면, 그리고 담배 같은 게 이제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고 나서 임진왜란 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각종 토마토 같은 기타 채소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하죠. 요 면은 목화, 솜입니다. 솜, 인삼, 이거 뭐지? 담배인가?
담뱃잎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가 되면서 또 부자 농민들이 또 성장하게 되죠. 이걸 재배해가지고 갖다 판 돈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쌀이라는 것은 먹기 위해서만 만들었었는데 이때는 쌀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쌀의 상품화라고 하는 현상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쌀은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먹고서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남는 거 이제 갖다 파는 겁니다. 갖다 파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렇게 농업이 탄탄해지다 보니까는 각종 공업, 이때는 이제 손으로 하는 공업이기 때문에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요 수공업이 민간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조선시대 전반기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런 공업 제품을 만드는 게 다였었어요. 뭐 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릇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을 국가에서 일부만 생산을 하는 게 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민영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민영 광산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죠. 이제 공업을 지으려면 광물 자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수공업의 발전 배경을 먼저 일단 보면은 다 또 중요 표시해놨네 내가. 잠깐만 이것도 한두 개. 자, 일단은 당시 그 분홍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동자도 생긴다고 그랬었죠. 자기 땅을 잃고서 노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로 많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예전에 굉장히 유통이 활발하게 유통이 되는 그런 조선 후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옛날에는 요 기술자들, 장인이라고 합니다. 장인이죠, 장인들. 이 장인들은 국가에 소속이 되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만 만들어냈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요 장인 등록제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됐었습니다, 원래. 이 장인, 기술자들은 공장안이라고 하는 기술자들 그 명단에 등록이 돼서 물건을 만들 때는 국가한테만 이거를 납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국가에 예속된 사람들, 그런 기술자들만이 공업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조선시대 후반부에 폐지됩니다. 장인 등록제라고 하는 게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식 장인들이 폐지가 되고,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조선 후기에는 장인들은 국가한테 일정 그냥 세금만 내면은 자유야, 프리. 장인세라고 하는 세금만 조금만 내면은 프리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는 국가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한테 내고 국가에게 받는 돈을 통해서 생활을 했었는데, 장인세를 내면 이 사람들은 물건 만들 돈이 거의 없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수공업이니까는 몇몇이서 그냥 손으로 만드는 공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업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조그마한 소규모 작업장에서 하는 건데, 장인세는 내면 돈이 없으니까는 물건 만들 돈이 없죠. 이걸 누구한테 얻었었냐면은 상인들에게, 당시 돈 많은 상인들이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까 분홍층도 생겼었고 돈 많은 상인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상인들한테 물품 대금을 먼저 대출을 받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상인들은 이 받은 물건들을 판매를 하겠죠. 여기저기서 판매를 하고, 이 상인들한테 주고도 남는 물건들이 장인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장인들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서로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일컬어서 물품 대금을 먼저, 요 돈을 먼저 대출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선대제라고 합니다. 먼저 선에 대출하다 할 때 그 대자, 그래서 선대제도라고 합니다. 선대제도. 이 선대제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장인들은 물품 대금을 먼저 대출받습니다. 이걸 선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돈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좀 주고, 그럼 상인들이 이걸 팔고 장인들도 남은 물건들을 팔면서 굉장히 물건 유통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조선 후기의 공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습지를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장인 등록제가 폐지가 되면서 관영 수공업, 그러니까 관청 수공업이죠. 관청 수공업은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고, 이때부터는 민영 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민영 수공업은 주로 선대제 수공업 형태로 성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대제 수공업은 자금과 원료를 미리
미리 대출로 땡기는 거야. 미리 대출하는 거. 미리 대출해가지고, 요 장인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던 제도를 선대 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요 기술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국가의 말을 들었었는데, 정부의 말을 들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할까? 상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겠죠. 상인들이 근데 뭐 괜찮은 물건 만들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상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장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공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인들에게 독립할 필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18세기 말 이후부터는 요 기술자들이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돈 좀 벌 거 아니야. 이게 장인들이 남는 물건을 판매를 했었으니까 자기가 번 돈 가지고서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이러한 조그마한 공업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점차 약간씩 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게 계속 이어졌다면은 우리도 영국처럼 산업혁명 거기까지는 좀 오바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쳐들어오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죠. 자, 이렇게 공업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는 광물 자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영광산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배경을 보면은 자, 아까 수공업 발달 위에서 여기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광물 수요가 급증하게 됐었고 이 당시 청나라하고 이제 무역이 조선 후반부에 굉장히 성행하게 됐었는데 청나라에서 은을 거래 대금으로 썼었습니다. 청나라의 은 한번 볼까? 청나라 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품 거래 돈으로 쓴 거죠. 돈으로. 그래서 요 은을 통해서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 은을 캐기 위해서 청나라랑 무역하려면 은을 줘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은을 캐기 위해서 광산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원래 이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도 초기에는 민간 광산은 개발을 금지하고 정부가 모든 전국의 광산들을 다 자기들이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영광산, 여기는 관영수공업으로 운영했었는데 수공업도 민영수공업이 후반기에 발달했던 것처럼 조선도 초반부에는 민간광산 개발을 금지하고 관청광산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공업으로 인해서 광물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정부가 수요량을 다 맞추기 힘들어서 17세기 그러니까 요 조선 후반부부터 민간 광산의 개발을 허용을 했었는데 민간 광산의 개발을 허용을 하고서 약간의 세금만 징수를 하는 먼저 광산을 설치하고서 광산을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설치하고서 광산을 설치를 하고서 세금을 걷는 설점 수세 제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세금만 좀 걷고 민간 광산을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는 민영 광산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은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고 이때 몰래 캐는 잠채라고 하는 불법행위야. 불법행위라는 게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이건 불법행위기는 하지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몰래 캐야 될 정도로 당시에 공업 제품에서 요구하는 광물 수요량이 그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선의 이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상징이 잠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문 CEO,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CEO인 덕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덕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 광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CEO야, CEO. 지금의 CEO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광산을 경영만 하는 겁니다. 광산 운영을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덕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원래 지금 이 CEO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요즘에야 이제 현대에 와서야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게 조선시대 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전문 경영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들을 재벌들이 가지고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계속 자기들이 경영까지 같이 한단 말이야. 소유도 하고
기업의 사장질도 하고 경영까지도 같이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고서 자기가 소유하고 경영도 했지만은 그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팀 쿡한테 물려주면서 애플을 좀 더 성장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 아들은 전문적인 CEO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경영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하는 그런 초보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좀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준다기보다 아들한테 경영까지 시키는, 소유는 당연히 걔네들 재벌 거야. 재벌 건데, 경영까지도 그 아들들한테 맡기는 약간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 덕대라는 개념이 요즘에 와서 갑자기라기보다는 요즘에 와서 더 중요성을 더해 갖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업자본, 물줄을 끌어들여서 혈주, 채굴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자기 분야가 따로따로 있었어. 물주는 돈 대주는 사람, 광산 경영을 위해서 돈을 대주는 사람이고, 혈주는 채굴업자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각각 분업과 협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다 해서 굉장히 좀 분업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공업, 공업과 광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온 물건들을 팔기 위한 상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공업 물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상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상업 활동은 일단 봅시다. 공인과 사상이 주도를 한다고 여기 맨 위에 나오는데, 공인과 사상. 공인이라는 것은 대동법 이후에 등장을 했었던 공납을 해주는 상인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을 한다라고 예전 수업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기업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런 국가 공인 상인 말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상인 말고, 사상, 그러니까 일반 개인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개인 기업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것도 이제 조선 초기를 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원래 조선 초기에는 서울은 조선시대의 서울은 지금보다도 좀, 규모가 작습니다. 요 사대문,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요 사대문 안만을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을 둘러싼 요 안쪽만을 서울이라고 했었고, 지금의 여기 강남, 구로, 은평, 강북 이런 데는 원래 서울에 포함이 안 되는 곳이었었어요. 요 안쪽만 서울이라고 했었습니다. 요 안쪽만 서울이라고 했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경복궁이 있었던 바로 옆에 요 종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상업 활동을 허용해 줬었습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상업도 국가가 허용해 주는 상업만 조선 초반에는 운영을 했던 거죠. 이렇게 국가한테 허용을 받았던 상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시전상인들. 요 시전상인들은 국가한테 독점적인 판매권을 허용받았었는데, 특히 제일 대표적인 시전상인은 여섯 가지 점포를, 여기 나오는 6가지 점포를 얘기합니다. 얘네를 유기전이라고 하는데, 어물전이 있습니다. 어물전은 말 그대로 요거 물고기 파는 애들, 지전은 종이 파는 애들, 저포전은 이제 옷감 파는 애들, 그런 애들, 면주전은 이제 면옷 파는 애들, 선전은 비단 파는 애들, 그런 식으로 해서 6가지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던 상인을 유기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유기전 등등을 시전 상인이라고 했었는데, 얘네만 요 물건을 팔고 있어. 얘네만 이 물건들을 팔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만약에 허가받지 않은 애들이 종이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끌려가서 그 물건들을 다 뺏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일컬어서 난잡한 상인이라고 했었는데, 이 난전이 만약에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팔고 있을 때는 시전 상인들은 가가지고 이 물건들을 전부 다 압수할 수 있는 권한, 즉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얘네 시전상인들. 여기서 내가 지전, 종이 장사하고 있는데 저 옆에 여기 사대문 옆에 근처에서 종이 파는 불법 상인이 있는 거야. 걔네를 난전이라고 했었고, 걔네를 금지시키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었던 권한을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금난전권.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받은 애들만 상업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조선의 상업은 엄청나게 막 발전하진 않았었습니다. 얘네들은 국가한테 이제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업활동 발전에는 막 크게 기여한 바는 없었었는데 18세기 말에 정조라고 하는 왕이 이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시전상인의 권력을 폐지합니다. 폐지하고서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한 정책을 모든 것을 이제 통과시켰다고 해서 통공정책이라고 합니다. 통공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통공정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일어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상인이 생겼는데 얘네를 사상이라고 했었고 이 중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특정 물건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상인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도고 혹은 도매상인이라는 뜻으로 도고라고 부릅니다. 도고, 도매상인. 도매상인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가지고 있죠. 대량으로. 그래서 이런 대량 판매 상인들을 일컬어서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이 대표적인 도고는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서울에는 시전, 원래 국가한테 허가받은 상인 이외에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도고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강상인. 한강상인이라는 뜻이 한강상인. 그다음에 송상은 개성에서 활동했었던 상인이고 뭐 유상, 만상, 내상 같은 각종 도고라고 하는 애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얘네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 물건을 판매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죠. 그래서 상업 자본이 축적이 됐었고 이렇게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얘네들이 뭐 공장도 짓고 물건도 판매하고 하면서 건물도 짓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점차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망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고 같은 애들, 그러니까 통공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도고를 비롯한 여러 상업활동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일단 시전의 수 자체도 증가합니다. 아까 시전은 금난정권을 폐지해서, 도고랑 경쟁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요 시전, 국가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인의 수 자체도 증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장시라고 하는 오일장들, 지방에 있었던 오일장들이 하나 둘씩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개개인이 그냥 물물 거래를 하는 정도로 그냥 시장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 정기적으로 오일장이 열리면서 각 지역마다 하나의 연계망, 유통망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서창동에 1일장이 열려. 그리고 도림동에 2일장, 매달 2일에 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 만수동에는 3일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하나의 이제 시장이 열리는 그런 유통망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유통망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장시, 이 장시라는 건 5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장시는 매일마다 열리는 상설시장화 되기도 합니다. 매일마다 열리는 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장처럼 매일마다 열리는 상설시장화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다니는 포구상업이라고 하는 게 또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나타났었고, 제일 대표적이었던 곳이 아까 여기 나오는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한강에 있었던 여러 포구, 마포나 아니면 우리도 여기 소래포구 있죠. 그런 것처럼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활동을 하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상업활동을 하는 애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고, 제일 대표적인 게 선상,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상인인데 이게 아까 경강상인입니다. 대표적인 상인이 경강상인이야. 예, 경강상인들이 배가 많았었어. 그다음에 객주나 여각 같은 상인들은 포구에서 금융활동을 했었던 상인들입니다. 금융이나 숙박업 같은 것들을 했었던 상인들입니다. 얘네들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무역도 많이 발전을 하는데 무역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무역인 개시무역과 허가받지 않은 무역인 후시무역이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무역, 그러니까 불법 무역이야, 불법 무역, 밀무역이죠, 밀무역. 밀무역까지 발전했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여기 잠체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불법 행동이야. 불법 행동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몰래 거래를 할 정도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조선의 어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었고, 그리고 신용화폐라고 하는 것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음과 환이라고 하는 신용화폐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객주 여각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포구와 장시 같은 데서 주로 숙박업이랑 금융업에 종사했었던 그런 상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신분제도가 무너져요. 양반들은 거지가 됐는데 돈 버는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신분제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하층민들이 신분 상승을 하는데 요건 요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뒤에 신분제도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문화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풍속화. 풍속화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들, 요 김홍도 그림 있죠, 이런 거. 일부 백성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백성들의 이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고 하는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사람들의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김홍도, 요거 씨름도 알죠? 씨름도래. 서당도, 이런 거, 씨름도 같은 거 알죠? 요거는 신윤복 그림입니다. 신윤복은 주로 이제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거, 여성들의 일상생활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건 좀 19금이라 수업에 쓰기 어려운가? 단오날에 그네 타는 여인들, 목욕하고 있죠, 여기. 여기 목욕을 하고 있고, 여기 입안에 상우가 상우랜다, 상민이가 상미가 헷갈린다 갑자기. 어쨌든 입안 20번 넣어. 이런 풍속화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백성들을 위한 한글 소설,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었고, 판소리는 이제 양반들을 비판하는 그런 연극이죠, 연극. 그것과 비슷한 탈놀이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양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는, 너네들은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서당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서당은 초등학교 교육이죠. 그래서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향상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민간상공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점차 약화됐었죠. 다 민간인들한테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지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동법은 땅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조선 후기에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수공업자, 장인세를 납부하는 수공업자가 늘어났다. 대동법은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1결당 12두를 내게 했었습니다. 쌀로 내면은. 그다음에 균역법으로 인해서 1결 2두씩 징수하는 결작이나, 그리고 선무공관포 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했었다라고 했었고, 상업자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선대제 방식이 처음에는 유행을 했었다, 조선 후기에. 그다음에 일부 독점 도매상인인 도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상평통보가 널리 유행됐었다. 오늘 여기까지.